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기술적인 문제로 취소된 누리호 3차 발사를 오늘 다시 시도할지 여부가 잠시 뒤 결정됩니다. 이 시각 현재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발사체 상태와 날씨 등을 종합 검토해 발사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 중단의 원인이었던 헬륨 밸브 제어 컴퓨터 통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자들이 밤새 보완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오늘 발사될지 조립동으로 돌아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태평양 휴양지 괌에 슈퍼태풍 마와르가 강타하면서 큰 피해와 함께 괌과 인근 사이판을 오가는 항공편도 발이 묶였습니다. 정기 운항편이 결항하고 이륙 예정이던 항공편도 지연되면서 3천 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5천 명이 현재 고립됐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서 미 백악관이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인데 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고 공장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모습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을 마친 우리 정보시찰단이 오늘은 도쿄로 이동해서 일본 측과 기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시찰단 측은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 예기치 못한 문제로 발사가 중단된 누리호를 오늘 발사할지 여부가 잠시 뒤 결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금 전 11시부터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발사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고흥 나로 우주센터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네,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금 전 11시 발사관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어제 발생했던 컴퓨터 간의 통신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됐는지 또 오늘 기상 여건이 누리호 발사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어제 오후 3시쯤 3차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제어 컴퓨터 간에 통신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사 자동 운용을 시작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발사가 취소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새벽 무렵 기술적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리가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발사관리위원회가 종료하면 그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만약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오늘 오후 누리호 발사를 결정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누리호는 현재 발사대에 기립한 상태로 있는데요. 발사 당일 진행하는 준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발사 당일 누리호는 발사 시각 6시간 전부터 발사 준비에 착수하고요. 발사 시각으로부터 약 4시간 전부터 산화제 탱크 냉각 작업에 돌입합니다. 이후 약 2시간만 전부터 연료와 산화제 충전을 시작합니다. 어제 누리호는 산화제 탱크 냉각 이전 단계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리호 발사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는 앞선 2차례 발사에서 모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서는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 이상이 생겨 발사가 엿새 연기됐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1차 발사에서는 지상에 있는 유공합 공구 밸브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겨 발사가 1시간 늦춰졌습니다. 이어 비행 중 3단의 헬륨 탱크 장치가 풀려서 엔진이 조기에 종료하고 최종 미션을 결국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발사체는 약 37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서 이 가운데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발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적인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오늘 누리호를 쏘지 못하게 되면 언제 쏠 수 있을까요? 누리호의 발사 예비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쏘지 못하면 내일부터 31일 사이에서 날짜를 잡을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늘 쏘지 못할 정도로 결함이 클 경우 일단 조립동으로 누리호로 옮겨서 점검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일정이 좀 더 길게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로 잡히든 발사 시각은 오후 6시 24분으로 같습니다.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목표 궤도인 여명 황혼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 시각에 발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사 시각 전후로 30분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 54분부터 6시 54분 사이에 누리호를 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예비 발사 기간인 31일까지 발사 날짜를 정하지 못하면 누리호 발사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나루 우주센터에는 누리호 발사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전남 고흥에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기술적 문제로 발사가 돌연 취소되자 시민들은 다음엔 꼭 성공하길 기대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웅비하는 누리호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전망대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명당을 찾아 돗자리를 깔고 태극기를 흔들며 발사만을 기다립니다.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엔 국내 순수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도전을 보기 위한 시민들로 온종일 붐볐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도 잠시, 기술적 문제로 발사 취소가 확정되자 부풀었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달려온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리호 3차 우리나라 기술로 해서 쏜다고 해갖고 처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러 왔고요. 대전에서 5시간 걸려서 왔어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체험을 끊고 왔는데 너무 아쉬워요. 새벽부터 와서 명당 자리를 잡은 시민들도 의자를 접고 하나둘 짐을 옮깁니다. 전광판을 통해 누리호 발사 취소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결국 전망대를 떠납니다. 발사 연기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다음 발사는 꼭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2차 보고 그때 너무 감동을 했었는데 오늘은 내가 현장에 와서 이 감동을 같이 느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꼭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그때 한번 또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누리호 발사 예비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같은 시간 재도전에 나섭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태평양 휴양지 괌에 강력한 태풍이 덮쳤습니다. 통행이 전면 금지됐고 복구를 위해서 미 니미츠 항모전단까지 출동했습니다. 괌을 오가는 항공편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강풍에 차량이 들썩이더니 뒤집혀 돌며 날아갑니다. 거센 비바람에 철제물이 쓰러지고 나라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240km 이상인 4등급 슈퍼태풍 마하르가 괌을 강타했습니다. 괌에 4등급 태풍이 온 건 2002년 풍사나 이후 처음입니다. It's been almost 20 years since we got hit with the Category 4 typhoon. And so, of course, a lot of our constituents may not be ready for this, but 바이든 미 대통령은 괌에 대한 비상선언을 승인했고 주민 1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 always pray to God to help me and my family and all the people of Guam. 복구 작업을 위해 미 니미츠호 항모 전단까지 출동했습니다. 괌을 오가는 항공편이 끊겼습니다. 3,0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5,000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에도 슈퍼태풍 위투가 괌 근처 북마리아나 제도를 강타하면서 한국 관광객 1,800여 명이 사이판 등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2호 태풍 마와르가 매우 강한 세력을 지닌 채 남태평양 대표 휴양지인 괌을 강타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초강력으로 세력을 더 키워서 다음 주 초반 필리핀 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이어서 이후 진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태풍 현황과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나무가 쓰러질 듯 심하게 흔들립니다.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고 바닷가의 파도도 거세졌습니다.
2호 태풍 마와르가 남태평양의 대표 휴양지 괌을 강타하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현지 기상청은 수십 년 만의 슈퍼 태풍으로 분석하고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very significant event for Guam. This is probably going to be our first strike by a major typhoon in 2 decades. 태풍 마와르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밤사이 괌 북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북서진하며 초강력으로 세력이 더 강해져 주말과 휴일 필리핀 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2호 태풍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다만 초강력 태풍 마와르가 그대로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상층 제트의 그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고요. 네. 또 대만 인근 해상까지 북상하게 되면은 해수 온도가 낮아서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일본 남부 쪽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각국의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동해안 부근까지 접근한 뒤 급격히 방향을 틀어 일본으로 향하는 것으로 모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델은 더 일찍 방향을 틀어 역시 일본으로 향하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초강력 태풍의 직접 영향은 비껴갈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다만 석가탄신일 황금 연휴로 이어지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우리나라에도 태풍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코로나 때 인기 있었던 나홀로 여행이 시들해지고 이제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 떠나는 단체 여행이 늘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했던 비대면 체크인 이용률도 코로나19가 사실상 끝났지만 오히려 대세가 되면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코로나 때 한산했던 공항 출국장은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찼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짐을 붙이기 위해 3355 기다리는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한 7년 만에 저희 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코로나가 풀려서 가족과 같이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인천공항이 코로나 전후 달라진 여행객들의 행동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땐 나홀로 여행이 인기가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가족과 지인들과 떠나는 단체 여행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에 사는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관광과 휴양이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여행객들은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선호했는데 이 경향은 올해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Z 세대가 요즘 주 소비층인데요. 특히나 이제 해외 여행에 있어서는 더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MZ 그 수요층이 이제 개별 여행을 선호하게 되면서 그런 뚜렷한 특징이 담겨진 것 같습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이용했던 비대면 체크인은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렵진 않고 여권만 넣으면 되니까 쉽고 편리했어요. 굳이 줄을 서지 않아도 돼서 편리한 것 같고 되게 이런 것도 생겨서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비행기 운항 횟수도 늘면서 여객 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공항 여객 수는 전년 대비 6배 넘게 늘어난 400만 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하면 7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인천공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항 운영 안정화에 신경 쓰고 시설 운영을 확대해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3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해제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인구의 4분의 1명이 코로나19로 숨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한 주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전주보다 39% 줄어든 1,639명으로 꾸준히 감소세이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1시간에 10명에서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일부 취약층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바이러스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핵심 문제로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을 마친 시찰단은 도쿄로 이동해서 오늘은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그리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NRA와 기술회의를 개최한 뒤 내일 귀국합니다. 유고키 시찰단장은 오늘 회의 성격에 대해서 이번 시찰 결과에 대해 한일 양측이 추가로 논의하고 정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찰단은 어제 이틀째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점검에서 오염수가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치기 전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는 차단 밸브와 오염수 희석 설비, 핵종별 농도 분석 장치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유 단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채취한 시료를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시료를 채취한 곳은 이번 점검 대상 탱크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서두르고 있지만 후쿠시마 현지에서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지만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일본 후쿠시마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근처에 있는 오쿠마 마을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갔고 마을엔 덩그러니 빈집만 남았습니다. 이 가게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옷가지며 집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혼지츠와 큐교비데 고자이마스. 간판이 무색하게도 문은 12년째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마을 곳곳에서는 검은 봉지가 쌓여있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km 정도가량 떨어진 한 마을입니다. 저 뒤를 보시면 검정색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가득 담아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저렇게 긁어서 저 안에 가득 담아놓은 건데요. 원전 사고가 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이 방사능과의 사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수치도 365일 24시간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주변 마을을 다니며 수치를 재봤습니다. 원전 길목에 있는 한 마을에선 시간당 2.5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습니다. 외무성 등 정부 관청이 모여있는 도쿄 치요다구 나가타 지역의 측정 결과는 0.1가량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높은 곳은 시간당 5 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된 곳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속도를 내지만 당장 근처 바닷가 마을상에는 걱정입니다. 손님 발길이 끊어지진 않을까 마음졸입니다. 주민 생각은 엇갈립니다. 別にそこまで気にはかけてないですけど、ただこの次の世代、お子さんだったり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お子さんとかが、今後気になる方はっていうのは少し気にはなる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数字で基準決めて公表してるのが嘘じゃなければ、それは信じてそうですね。疑う方法がないですからね。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처리됐다면서 오염수 방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지 주민 역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후쿠시마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4년 전 시작된 5G 이동통신 서비스 하면 떠오르는 광고입니다. 이 속도의 4% 수준에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거짓 광고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0배 빠른 속도, 최고 속도 20GBps. 지난 2019년 5G 세계 첫 상용화를 전후에 내놓은 통신 3사 광고입니다. 20GBps는 실제 현실에서 가능한 속도가 아니고 28GHz 주파수대의 기술 표준상 목표입니다. 5G 상용화는 기지국을 덜 구축해도 되는 3.5GHz 주파수대에서 이뤄졌고 그나마도 진척이 더뎌서 소비자 불편이 따랐습니다.
통신사에 문의를 했을 때는 광고는 추상적인 것이다. 되게 황당했었어요. 공정위는 기술상 목표 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건 거짓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5G 평균 속도는 0.8GBps로 25배 과장한 셈이고 전 세대와 비교해도 5배 정도 빠른 것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속도는 새 회사가 자사 최고 속도가 2GBps대라고 광고한 것과 비교해서도 30% 정도에 그쳤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 광고를 이용한 과열 경쟁에서 벗어나서 품질에 기반한 공정 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신사들은 이론상의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28GHz 주파수는 상용화가 어렵다며 이번 달 말 SK텔레콤을 끝으로 모두 손을 뗄 예정이어서 정책 책임 공방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당시 주무부처 장관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착수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수입을 제한한 가운데 백악관은 근거 없는 제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이 비약적이라며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 정부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근거 없는 부당한 제재라고 비판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다는 성명이 나온 직후 중국 제재가 발표된 점에 미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봤습니다. I do want to be clear here that what this action is, it's clearly an attempt to undermine the strong stance that was taken by the G7 against economic coercion out there in Hiroshima. 중국의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and our allies, certainly inside the G7, to deal with distortions of the memory chip market that are caused by the PRC's actions.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의 입찰 기록을 분석해 중국이 이미 3년 전부터 마이크론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 자리를 주로 화웨이나 유니크 등 중국 업체 반도체가 대체했고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는 중국 제품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이 외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이고 자국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이크론 구매를 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조사국은 반도체 산업 관련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이 한국과 타이완,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따로 분류한 한국 관련 항목에서는 1970년대 이후 민관 협력을 주목하며 한국 정부가 삼성과 SK 등 선도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이 중국의 기술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추가적인 수출 통제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정책을 관할하는 두 나라 상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오늘도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긴 소매 옷을 입거나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